더민주가 내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더민주를 이끄는 동시에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파전 지금 판세는 1강 2 중입니다. 이변이 일어날까요? 주제부터 보시죠. 당이라는 게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갈 수가 없잖아. 우리 당을 확실한 민생복지정당, 자치분권정당, 플랫폼 정당으로 변모시켜 수도권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선 결과가 뻔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행은 실패하고 강한 후보는 탄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선 패배입니다, 여러분. 경선 후에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똘똘 뭉쳐서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라. 민주정과 만면을 추미애가 해내겠습니다. 이종걸 후보가 뻔한 경선이 되면 대선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이제 저렇게 뻔한 결과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건 말 자체가 본인이 현재는 좀 지고 있다는 얘기를 시인한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석가들의 분석보다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결국 1강 2중 형태가 고착화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추미애 의원이 강한 것은 결국 친문 주류 세력들이 밀어줘서인데요. 일부 이제 김상곤 후보가 추적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그 이제 권리당원 문제에서 그 권리당원들이 원조 친노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후보한테 조금 애정을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그것이 진압됐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당 조직들이 움직이면서 그런데요. 결국은 이제 내일 대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은 그냥 일반 대의원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정치한 분들이 정치계에서 직접 정치를 안 해도 정치 쪽에 많이 관여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추미애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좀 가능성이 높겠지만 혹시 모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1강 2중 양상은 계속 전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미애 후보의 경우는 친문 진영에 대해서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해왔죠. 그리고 상당한 지지를 끌어왔습니다. 대신에 김상곤 후보의 경우는 추미애 후보로는 안 된다. 추미애 후보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정치 스타일이라든가 아주 강한 캐릭터 그런 측면 그리고 친문 진영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김상곤 후보의 장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곤 후보가 사실은 막판 또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에서 양쪽으로 추미애 후보와 김상곤 후보가 표가 갈라질 경우에는 의외로 비주류인 이종걸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약간은 남아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역시 이미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여론조사도 이제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현장 투표 약 14,000명 중에서 7,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45%의 이제 표를 좌우하기 때문에 내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연설력이라든가 대의원들에 대한 호소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친노 진영에서 가져왔던 이 표심이 어느 정도 흩어질 것인가 그리고 호남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도 그렇지만 지금 더민주 대표도 가장 큰 중책이 바로 내년 대선 관리일 겁니다. 이 세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더민주 대권 시나리오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상곤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예측에서 문안 구도가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종걸 후보가 승리했을 때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가 승리했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야말로 뭐 탄탄 가도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그래프에서 보여준 거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추미애 의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표는 공식적으로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예. 그쪽 진영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 대표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거의 확정돼가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김상곤 후보가 됐을 경우에 김상곤 후보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친문입니다만은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친노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안희정 후보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또 저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를 끌어들여서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상곤 후보가 되더라도 저는 문재인 후보가 강력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예. 문제는 이종걸 후보가 됐을 때입니다. 이종걸 예.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대권 가도에 아주 크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난한 경선은 무난한 패배가 올 것이라면서 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종걸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종걸 후보가 될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에 비문 진영을 대표하면서 비주류의 표를 그동안 모아왔고요. 예. 초기에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하는 그런 전략을 펴다가 중반부터는 문재인 전 대표로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가 네. 올 것이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더 문재인 대표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 마련하는 방안이다. 굉장히 중도 친화적인 전략을 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다 김상곤 후보가 승리할 경우는 아무래도 역시 호남 지역에 대한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치열한 호남을 놓고 경쟁을 펼칠 거고요. 예.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탄탄해 보이지만 그러나 당 내부가 사실은 상당한 또 혼란에 빠질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주류의 극단적인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본 그런 시나리오가 맞을 거라고 보고요. 예. 대신에 누가 되든 간에 비주류 진영은 다시 한번 또 단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전국은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주류와 예. 밖에 있는 국민의당이라든가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연대하는 비주류 진영하고 내년 대선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야권의 후보를 누가 찾을 것인가 이걸 놓고 예.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내 친문 진영의 강세 그리고 예. 장기적으로는 치열한 후보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누가 되길 바랄까요? 글쎄요, 제가 만약에 추정을 하면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김상곤 후보를 속마음으로 예. 지지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자니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친문 핵심들의 의도에 대로 가는 것 같고 예. 이종걸 후보하고는 또 약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예. 차이가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추미애 후보가 지금 1강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친문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제 7개월여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을 어떻게 잘 끌어야지 내년 대선에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고 막상 대표가 돼서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것 같으면 사고방식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려하지는 않아요. 한쪽 세력이 너무나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전사의 현상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이거를 방지를 갖다 하는 그런 노력에 내가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까지 가려면 한 계파가 너무 휘둘러선 안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충고이자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등장을 해서 그동안 끌어왔던 더불어민주당 내의 당내 운영 방식, 다시 말해서 각 계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 이것이 김종인 대표의 목표였고 예. 사실은 상당 부분 그 부분이 관철이 되었고 4.13 총선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친문재인 진영이 지나치게 득세를 하면서 당내가 한 계파로만 가게 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역동성이 사라지고 또 수권 정당을 향해서 다양한 경제 정책이라든가 외교안보 예. 정책에도 상당히 중도적인 이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이 부분이 만일의 경우 지나치게 강경한 기조로 가게 될 경우에는 도리어 그동안 쌓았던 성과를 무너뜨리고 내년 대선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다. 예. 이런 측면에서 절반은 희망 그리고 절반은 걱정을 하는 그 목소리를 담아서 예. 제시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른바 언론에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자면 떴다방이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화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친문만 갖고 집권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친문 핵심들도 잘할 겁니다. 결국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담궈야 되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고 했을 때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그 플러스 알파적인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떴다방이든 뭐 분장이든 예. 화장이든지 간에요.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하나의 계파만 독식하느냐 다른 계파랑 나눠갔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예. 앞서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또 일부 친문 세력의 아주 강경한 어떤 안보관이라든지 그 경제관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완충하는 작용을 해줬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고 만약에 아주 강경 진보적인 색채로 예.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내걸었을 때 예. 그럴 경우에 뭐 완전한 보수 진영이야 또 안 간다 하더라도 예. 거기서 방황하던 이 중도 세력들이 떠날 경우에 예. 지금 대선 과도에는 힘들지 않을까 예.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간략하게요. 일단 지금 비대위원장직 내려놓고 김종인 대표가 그래도 어떻게든 무슨 역할이라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그 대선에서의 역할이 당 내에서 있겠습니까? 당 밖에서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예. 봅니다. 일단은 당내에서 할 겁니다. 당장에 전국 그동안에 뭐 독일 방문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정기 국회 때문에 취소를 했죠. 예.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강연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를 하겠다라고 일단 밝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와 내년은 수권을 위해서 당 밖에 있는 뭐 손학규 고문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외의 세력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친문 진영이 지나치게 독주한다. 이런 예. 흐름이 돼서 마찰이 생긴다면 당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쉽게 탈당을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저는 당내에서 아마 굉장히 긴박하게 경제 민주화를 성취시키면서 수권 정당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 친문계를 설득하는 역할도 하고요. 당내 안정성을 찾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신에 이런 상황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당내 마찰음이 격화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호남 출신 첫 당대표가 탄생을 했는데 내일 더민주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이른바 대통령의 그림자라고도 불리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 제기된 건지 주저보시죠. 총 소비액은 매년 5억 원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겠다. 야당이 벌써부터 벼르고 있습니다. 먼저 과소비 논란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1년에 생활비가 5억 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경악할 만한 액수인 것 같아요. 뭐 경악이 예. 아니라 괜히 놀래죠. 예.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시장 경제 사회에서 만약에 그 돈이 부정한 돈이 아니라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문제가 있겠냐는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일반 그 서민이 아니라 중산층이 볼 때도 진짜 허기라고 하는 단어, 뭐 소리가 나오는 액수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걸 소비한 돈이 만약에 정확하게 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뭐 대충 알려졌으면 모르는데 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쓰를 쓴 게 아니라 현금으로 쓴 액수가 너무 많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예.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또 이제 의혹이 또 제기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년에 5억씩 썼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액수고 예. 사실은 공직자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라면 정말 도덕성과 청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몸가짐을 가져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국민의 눈밖에는 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 조윤선 장관 후보자 측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품위 유지비라든가 또는 뭐 그동안 베푸는 액수가 뭐 많았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청문회에서 이제 나올 거니까요. 그 내용을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과거 청문회에서 상당히 송구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했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역을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공인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행보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벌어 많이 쓴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액수가 좀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그 액수 중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현금으로 쓴 부분이다. 이 부분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3년 8개월간 총 소비액은 18억 3천만 원으로 매년 5억 원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10년간 세액을 제외한 후보 합산 소득이 95억이나 재산 신고액은 51억으로 생활비로 44억을 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나치지 않도록 면밀히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출이 과도하고 특히 신용카드 신용액이 극히 적다는 것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소비 논란, 지난 2013년 조윤선 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1년에 7억 5천이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나 해서 네. 외제차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 또 아이들 유학 보냈는데 학비가 많이 들었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그거 물어봤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네. 그 차도 국내산이고 네. 아이들 것도 그렇게 많이 아이들 학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에 제일 많이 썼냐, 네. 품위 위주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나치지 않도록 송구스럽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유념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년 전 청문회 내용인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당시에 밝혔었는데요. 그 문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번 좀 논란이 커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예. 비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시에도 그런 큰 액수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지난 3년 동안의 액수에서도 1년에 5억 정도의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예. 그것도 사실은 뭐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조윤선 후보자가 명명백백하게 어떤 부분에 썼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고요. 분명히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대신에 이것이 어떤 범법을 했다거나 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최근에 청문회를 보면 사실은 범법을 했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논문 표절이라든가 예.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 예. 농지법 위반이라 이런 부분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마 그렇게 검증이 아주 까다롭지는 않겠지만 예. 저는 조윤선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잘 해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 청문회가 아주 까다롭지는 않을 거다. 대신에 앞으로 그동안에 대통령의 그림자라는 이름, 이 별칭이 나올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이 수동적인 측면들이 많았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혹 제기는 했지만 청문회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조윤선 그 후보 측에서는 뭐 월급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이 이제 해명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좀 잘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과거에 해명을 보면은요, 이제 남들 같으면은 이제 운전기사가 있을 때 뭐 회사 차라든지 이런데 개인으로 지불해서 운전기사하고 가사 도우미 월급을 다 줬고, 그다음에 이제 품위 유지를 많이 썼다는 건데요. 뭐 그런 측면은 또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후배들이 밥 먹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결제해주고 나가고 그런 건 있는데요.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 문제를 3년 전에 해갖고 이렇게 청문회를 받아도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내가 자제한다든지 고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게 3년 전이 그대로 이건 무슨 뭐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이 반복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장녀 인턴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녀가 인턴으로 채용이 됐는데 대학 졸업자가 인턴을 하도록 회사 규정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대학 재학 중인데 인턴으로 채용이 됐다. 그리고 인턴 월급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의혹의 골자입니다. 일단 해명은 당시에 이 재학생 인턴 쿼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쿼터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일단은 좀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일의 경우 법을 어겼다거나 또는 특혜를 받아서 요즘 얼마나 금수저라든가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까? 특히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 후보자의 이 자녀들이 최근에 그런 인턴 채용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명을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YG 측에서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 제도와 다른 재학생 대상 단기 인턴이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캐피탈에서는 우리 회사 입사 당시에는 올해 2월 졸업 예정자였다라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 청문회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조윤선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할지 또 어떻게 또 사실 여부가 밝혀질지는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오랜만에 국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당의 언론의 보도 내용과 이에 기초한 본인의 발언으로 최근 콜텍 기타 노동자들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소신인 노동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늘 노동계와 함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새누리당과 국회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당내 현안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정현 지도부에 대해서 당청 관계가 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콜트 노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콜트 노조 관련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했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콜트 노조에 대해서 사과하라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한다라고 명백히 얘기했고 콜트 노조에서는 이를 수용한다. 그리고 그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이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안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서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는 어떤 사안이 주어질 때는 이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분들 같으면 사실은 유야무야 또 넘어가거나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런 사안이 있을 텐데 시원하게 화끈하게 한 부분은 김무성 대장답다. 대신에 이런 노조 문제라든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거친 표현을 한다거나 그동안에 그런 행태가 있었거든요. 뭐 과거 뭐 정상회담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그런 현안들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정말로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회견을 한 이유도 그런 대권 주자로서의 자신의 이제 행보를 위한 것인데 정말로 진중하게 국민의 편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노조 측에서도 뭐 진심 어린 사과 고맙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다는 것 같고요. 김무성 전 대표 오늘 화면을 보셨지만 수염을 아직도 깎지 않았습니다. 민생행보 이제 계속하겠다는 그런 일정을 밝혔는데요. 백두산의 전기를 중국에 가서 바꿔 왔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산의 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알기로 웬만한 고등학교 치고 산의 전기를 안 받고 태어난 만들어지지 않은 고등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무슨 고등학교 오면 다 무슨 산의 전기를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등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민주산악회 같은 것을 보여주듯이 서민적인 이미지를 띠면서도 많은 사람을 끌고서 이제 뭉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뭐 등산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산의 전기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태산에 올랐었고 문재인 전 대표는 히말라야에 갔었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무등산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태산, 히말라야, 무등산 정말 명산들인데요. 어느 산의 기가 제일 셀까요? 태산의 기가 제일 셉니다. 태산을 올랐던 분들이 향후에 다 대권에 올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태산이 제일 셉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타이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들, 백두산이나 뭐 한라산 이런 무등산 다 좋은 산들이기 때문에 기운을 받을 텐데요.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하늘의 높은 기운을 받고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또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산 같은 경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르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상당히 주시를 했던 그리고 외국에서도 지도자들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 갖고 있는 산의 정치학 한번 눈여겨보셔도 되겠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얘기 듣고 다른 후보들도 태산 한번 다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